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 심사관님하고 심판관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인공지능 및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앞으로 기술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또 이 기술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제시된 자료들은 전부 제가 수집한 구글 자료하고 또 일부 논문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요. 전체적인 기술 현황 및 이거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여기에 저의 약간 상상력도 좀 가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다 여기에 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시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인공지능 분야는 사실은 지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 6년 전에 이 알파고가 들어왔을 때 2016년이었죠. AI의 어떤 큰 충격파를 던졌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AI에 대한 연구가 관심이 급상승되었죠. 그러나 이 이후에는 구글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기술적인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각종 그 성능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걸로 인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파급 효과는 하나의 서막에 불과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인공지능의 파급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의 시작은 구글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조금 더 몇 가지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펼쳐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이 급문살 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발전하게 된 하나의 계기는 각 빅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자들을 묶어주고 하나의 플랫폼을 제시해 줌으로써 구글의 텐서플로우라든가 페이스북의 파이토치 등 또는 우리 MS의 아카이브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깃허브, 아카이브,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클라우드 형태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집단 지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상대방의 연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또 더욱 발전시키고 그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어떤 지금의 르네상스에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약 30년 전이죠. 이때만 해도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연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컴퓨터의 수준은 16MHz의 클락 레이트를 가지고 요즘의 그 계산 용량으로 봤을 때는 한 0.5메가플랍스 정도의 연산 속도 PC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286, 386 시절에 사실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연산한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연구되었을 뿐이지 뭔가 네트워크의 스케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사이즈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즘의 PC는 테라플러스 수준이죠. 테라플러스 수준이라고 한다면 메가 다음에 기가 다음에 테라니까 거의 PC의 수준이 100만 배 이상 빨라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2, 3일씩 걸렸던 학습이 요즘에는 0. 몇 초 만에 학습이 된다든가 그런 정도로 아주 컴퓨터 파워의 성능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나 사실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컴퓨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왔는데, 그 속도는 뭐 우리가 말하는 무어의 법칙을 따라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속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도를 가지고 계속 컴퓨터가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또 한 30년 뒤에는 컴퓨터의 속도는 굉장히 더 빨라질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병렬 처리로 컴퓨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묶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까지도 연구한다 그러면 컴퓨터의 발전 속도는 계속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병렬 처리해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이러한 병렬 처리 속도로 인해서 우리가 6년 전에 알파고 리 버전으로 왔던 48개의 TPU를 가지고 처리하던 것이 요즘엔 더욱더 많은 컴퓨터가 집적이 돼서 더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게 돼서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추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리즘도 상당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파고 제로에서 알파 제로, 알파 뮤 제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바둑보다는 여러 가지 신경망, 우리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한다든가 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알파고에서 시작해서 이 뮤제로까지의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이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단백질 폴드 구조를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물학적인 또는 생화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신약 개발에도 이런 알파고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따라서 인간의 생명 분야, 생명공학 분야에 어떤 신기원을 여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우리 첫 시간에는 인공지능,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는 로봇, 세 번째 파트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크게 세 분야로 첫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약 1000억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 강도를 이제 시냅스라고 하죠. 그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스케일을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 아직도 100만 분의 1 수준의 복잡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가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스케일이 빨라지고 빨라진다 하더라도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이 세포의 수준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아직을 확보하려면은 컴퓨터가 좀 더 발전하고 집적도가 높아지고, 사실은 전자컴퓨터에서 더 발전을 해서 양자컴퓨터 수준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야만 아마 인간의 뇌에 도전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한계, 뭐 예를 들면 아직도 약간 오류가 심하다든가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 기준을 AI가 약간은 좀 어설프게 판단한다든가 하는 오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로 언젠가는 인간의 뇌에 접근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쯤에는 이렇게 물체 인식이라든가 공간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계획 이런 것들도 거의 인간 수준을 도달하거나, 또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 스트롱 AI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우리가 보통 SF 영화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어떤 우려, 디스토피아죠. AI가 오히려 가져다주는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사회에 도전을 하고 불안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불행한 사회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할 정도의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고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해서 통제를 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시스템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또 최대한 억제를 해서 어떤 인간의 휴먼 그쵸 어떤 윤리 문제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의 발전 속도가 계속 1년에 몇 배씩 빨라지면서 한 30년 뒤에는 다시 지금보다는 1조 배 빨라진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30년 뒤라고 그래봐야 2052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 살아생전에 다가오는 미래 세상이 어떻게 열려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기계학습의 발전 역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럴넷을 아까 제가 19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뉴럴넷의 개념이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인 발전을 한 것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제프리 힌튼이 이런 알렉스 넷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딥러닝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이미지 넷이라는 그러한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그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든가 또는 약 10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물체를 분류한다든가 그런 이미지넷 벤치마킹 테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그런 알고리즘 모델들이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VGNet이라든가 레즈넷, 구글의 알파고 그리고 다양한 코코넷, 이미지넷 같은 것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우리 연도별로 집중적으로 어떤 인공지능의 개화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들은 전부 지금 논문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고 그것은 다시 알렉스 파이토친 이러한 아카이브와 같은 또는 기터브와 같은 이런 공유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소스 코드, 그 다음에 학습되어진 데이터셋, 웨이트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운받아가지고 이 당시에 연구되었던 모델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미 학습되어진 학습 데이터까지도 다운받아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응용 분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서 이들이 논문에 발표됐던 정밀도, 정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각 그 해마다 ILS VRC라는 대회를 통해서 계속 이미지 테스트를 통해서 점점 그 용량들이 그 성능들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요 그래프는 해마다 이 네트워크 모델들이 얼마나 딥해지고 얼마나 스케일러블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레즈넷이나 구글넷으로 올라가면서 VGNet, 알렉스넷 올라가면서 상당히 그 레이어들이 깊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상당히 스케일이 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기계 학습은 말이죠. 그렇게 딥해지는 것도 있지만 요즘의 추세는 좀 더 그것들을 샬로우넷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실제로 제품이나 또는 노트북, 시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는 자율주행 로봇이나 자율주행 카 이런 데에 인공지능을 인베드 이렇게 내장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은 서버 레벨에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메모리와 컴퓨터 용량을 가지고 거대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구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에서는 원칩화해서 이것을 칩화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똑같은 개념들을 AI의 성능들을 칩 레벨에서 구현하는 것, 또 더 작은 레벨의 센서 레벨, 우리 이미지 센서라든가 카메라라든가 이런 데서 센서 레벨에서도 또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의 딥러닝이라든가 기계학습, 강화학습 이런 알고리즘들을 내장시켜서 이것들을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 이런
FPGA와 같은 그런 일종의 하드웨어 로직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이제 굽는다 그러죠. 이렇게 내장시켜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IoT 레벨까지 내려가서 웬만한 디바이스에 다 딥러닝이나 또는 학습되어진 인공지능적인 데이터가 내장되어진 그러한 환경으로 점점 최적화되는 그런 인베디드 AI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스테이트 오브 아트, 현재 수준을 본다 그러면은 좀 더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이게 깊어지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다시 그것을 용량을 좀 줄여보자. 용량을 줄여보면서도 애큐러시와 실시간성, 네, 보통 이제 카메라로 처리한다 그러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계산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델 자체가 너무 커지는 거를 또 막아주는, 그러니까 원래가 커지면서 성능이 올라갔는데 그 사이즈를 또 줄여줘도 그때 얻어진 성능을 유지하는 연구,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딥해지고 와이더해지는 스케일러블해서 다시 얘를 줄여줘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줌으로써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이고 있죠. 뭐 프루닝이라고 해서 가지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웨이트들을 다 끊어내가지고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또는 이런 스케일, 이런 모듈 노드 수들을 드롭아웃 시켜가지고 노드를 줄여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학습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구조를 바꾼다든가, 뭐 이러한 셀프 오거나이징 스트럭처의 개념으로 발전한다든가, 그런 개념들로 해서 새로운 구조의 그 네트워크 모델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각종 네트워크들, 여기 네트워크 이름들입니다. 뭐 레지넷, 덴스넷, 뭐 엑셉션, 인셉션, 레지넷,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각 모델마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 보통 뭐 밀리언 레벨 또는 억대 레벨의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더 줄여 나가면서 성능을 유지하느냐,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제가 오후가 아니라 요 두 번째 파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조금 실습도 한번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힌트를 드리자면, 이 렐루라는 유니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학습이 빨라졌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렐루라는 것은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보다는 직선형이면서 약간의 이제 비선형성을 갖는, 당연히 비선형성을 가져야 다양한 함수들의 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선형성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두 개의 직선으로 끊어주는 형태로 렉티파이어 유닛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힌튼 교수가 제안을 했는데 엄청나게 계산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고, 또 학습도 잘 된다는 걸 발견해서 아까 우리 이제 나중에 소개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더불어서 이 렐루 유닛의 액티베이터로서 렐루 유닛을 개념을 생각해낸 것이 굉장히 어떤 머신러닝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걸 보여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기존에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얼마고 히든 레이어가 얼마고 아웃풋 레이어가 얼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어떤 임의의 학습 패턴에서 비선형성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란 점들은 이제 일종의 학습되는 그 데이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걸로 표시되는 것은 예측으로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뉴럴넷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고, 오후에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 생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이제 토치를 통해서 이것들을 한번 쭉 성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요런 논문, 요 코드를 갖다 그대로 우리가
파이토치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럴네트를 한번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 3개를 써가지고 노드 수를 대략 정하고, 그 노드 수에 따라서 모델 크리에이션 해주는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기는 보통 이제 리스트 스퀘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룰로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학습이 시작되는데, 이제 학습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습 레이트를 지정해주고 이포크라 그래가지고 몇 회마다 이것을 학습을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그 실제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네, 이것은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전체적인 성능치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랑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라 그러면 오렌지색이 네트워크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약 10,000번을 학습을 했을 때 그 성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가, 오차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보니까 이런 식의 패턴으로 약 8%, 약 8이라는 지수까지 떨어지더라. 80에서 시작해가지고 학습이 진행되면서부터 이제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오차가 떨어지는 그 일종의 러닝 커브를 그려주는 명령어는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오후에 실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의 모델에 따라서도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히든 레이어를 줄여본다든가 또는 아예 레이어 수를 늘려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똑같은 아까 요 패턴, 대략 2차 모델로 만들어진 2차식으로 만들어진 트레이닝 패턴을 얼마나 잘 학습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학습이 잘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너무나 단순한 걸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학습은 뭐 크게 사실은 네트워크의 구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네트워크 구조가. 그래서 대략 이것은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라 그래서 대략 감으로 이제 정하는 것입니다. 감으로. 그래서 이건 이 정도 사이즈만 해줘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더 이상 스케일을 늘리거나 히든 레이어를 늘려도 학습에 크게 성능에 영향을 주질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를 해준 것이고, 아까처럼 거대한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그러한 대형 데이터인 경우에는 훨씬 더 데이터가 많아지고, 데이터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네트워크 모델이 커져야 되고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히든 레이어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선 머신러닝의 어떤 현황, 이것을 좀 보여드렸고, 사실은 머신러닝의 현황은 이제 로봇이나 또는 다양한 적용 대상에 따라서 그 기술이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그 네트워크 모델 자체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 모델을 어떤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면서 좀 더 그 응용 분야의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해서, 공학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적용을 통해서 이론이 발전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적용 대상에 또는 적용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거나 이제 알고리즘들이 개발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뭐 제가 어느 정도 예전에 이게 6년 전이죠. 스킬오버 챌린지 대에 제가 한번 해설가로 나선 적이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그 로봇들에게 어떤 그런 사물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해서 기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가, 또 움직이면서 이게 사실 스키와 같이 빠르게 타고 내려가면서 기문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로봇의 제어 능력도 좋아야 되고, 또 사물 인식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나 또는
네트워크 모델들이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킬로봇 챌린지와 같은 그러한 어떤 벤치마킹 테스트를 한번 6년 전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하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고요. 클라우드 펀딩을 네, 받잖아요. 이 영상은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펀딩을 받잖아요. 뭐 인공지능 로봇은 우리가 많은 유튜브나 또는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실제 우리 현장을 통해서 로봇들이 이제 활약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아직까지의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또는 뭐 일부 영상에서는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사실은 연출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영향을 주려면은 지금의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들이 좀 더 연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수술 로봇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만큼 상당히 의료 현장에서 많이 쓰이곤 있지만 이것은 자율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우리 의사들의 손놀림을 우리가 이런 조종관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제어의 기술만 가지고 수술 로봇이 형성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로봇들이 활약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역 현장에서 이런 비대면으로 로봇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배달을 하는 것 또는 환자를 핸들링 한다든가 뭐 심지어는 검사하는 것도 로봇으로 해보자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개념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로봇이 정말로 방역 현장에서 꼭 필수적으로 쓰이는 아이템으로 가기에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분야는 실은 이미 상당히 발전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는 다 세츄레이션 됐다고 할 정도로 각종 그 제조 분야에서 로봇들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봇 없이는 자동차나 핸드폰 이런 제조를 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올라왔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인간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이런 용접도 훨씬 더 로봇이 더 잘하는 것이고 조립도 이제는 뭐 여러 가지 포스 센서를 이용해서 조립도 잘하고 해서 거의 자동화율이 90% 거의 뭐 100%에 도달하고 있어요. 수많은 제조 분야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산업용 로봇의 한계는 제조 환경이나 또는 요 생산 라인이 어느 정도는 고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로봇이 하기에는 쉽습니다. 센서와 어느 정도의 프로그래밍, 티칭만 잘 되어 있다면은 그것이 잘 되는데 이것이 일반 환경으로 우리가 가정 환경이나 서비스 환경으로 넘어오려면은 이런 제조 환경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틀려버리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제조 로봇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그 환경에서 있어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한 반면에 일반 환경으로 로봇이 발전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상당히 정밀한 이런 제어를 통해서 서브 나노 레벨의 여러 가지 공정에 마스킹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오류를 잡아내는 검사 공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반도체 장비가 뛰어난 로봇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들이 많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 장비 회사들이 전 세계에 1등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고영 테크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형 반도체의 불량들을 잡아내주는 일종의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차원 센서와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럭처드 패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3차원적으로
부품의 오류를 잡아내주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판단, 검출 알고리즘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전자제품의 이런 자동 불량을 잡아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자동차에서 ECU, MCU와 같이 뭐 급발진 사고를 막아내는 것에서도 우리 자동차가 전부 전자장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불량을 잡아낸다든가 스마트폰의 불량 뭐 이런 것들에 이런 AI 검사 장비가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의 분석들은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게 되면은 이러한 제조 장비에서 연구되어 있는 분야가 물류라든가 또는 더 다양한 장비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로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런 제조 장비나 제조 분야에서 쓰였던 기술들이 좀 더 우리 실생활로 들여오려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로봇들이 좀 더 폭넓게 적용이 되고 우리의 시스템 생활들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이동 로봇입니다. 이동 기능의 로봇을 넣어서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해 줌으로써 로봇들이 자유스럽게 원하는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까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그 서빙이 아주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인간에게 뭐 물건을 배달해 준다든가 또는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 로봇의 이 자율주행 기능을 어떻게 해서든 넣어가지고 그 로봇이 스스로가 환경을 인식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또는 사람을 인식을 해가지고 원하는 장소까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로봇들이 정확하게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물류 창고에서도 다양한 로봇들이 지금 물류에 배송을 한다든가 또는 물품을 분류를 해가지고 물품을 찾아온다든가 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지금 물류 자동화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선 CJ, 뭐 중국에 있는 긱스 이런 회사들은 전부 지금 사활을 걸고 이런 유통 자동화, 이커머스 시장에서 특히 코비드와 같은 이러한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점점 물품 배송이나 또는 온라인 쇼핑이 지금 훨씬 활발해지면서 뭐 3, 4일 걸리던 것이 다음 날 또는 몇 시간 만에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 회사들의 전쟁은 누가 빠르게 정확하게 물품을 이송하느냐는 그런 경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핵심 기술에는 다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창고에서 어떠한 로봇들이 가동되고 있고 그것들이 컴퓨터와 연동됨으로써 그 주문에서부터 배송, 배달까지 전부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날 뭐 아마존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물류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류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그거의 핵심 기술들은 다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역시 같은 연구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핵심 기술은 뭘까요? 바로 위치 인식 기술, 물품을 인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 그리고 자유스럽게 그 장애물을 회피하고 돌아다니는 이동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류 로봇의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뭐 우리 현대 로보틱스가 인수를 했지만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도 단순히 두 발로 하는 로봇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물류 창고에서 물류 시스템에서 물류들을 이렇게 배송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기술은 로봇 기술도 핵심 기술이지만 3D로 이 물품들을 잘 인식을 해가지고 어느 물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인식 기술이 대부분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요? 바로
과연 로봇을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동화하는데 핵심 기술은 결국은 이동 기술, 그리고 인식 기술, 판단 기술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아까 인공지능에서 연구되고 있는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로봇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느냐 하는 기술이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인데, 그 로컬라이제이션 기술 자체가 환경을 인식하지 않고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환경 인식 기술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 자기가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죠.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주변을 인식해서 그 주변의 지도와 자기의 위치를 비교해 가지고 자기의 현 위치를 추정해 주는 그런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식 기술이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 뭐 그다음 가가지고 뭐 물건을 집는다든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온다든가, 또는 사람을 피한다든가 장애물을 피한다든가, 이런 걸 다 레코그니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분류 기술인 것이죠. 얘가 뭔지 알아내는 기술이죠. 그런 것은 당연히 인공지능 기술의 그런 물체 인식 기술, 물체 분류 기술, 탐지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조작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5손가락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물체들을 만져봄으로써 어떤 물건들을 조작하는 능력이 올라가게 되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무슨 드라이버 하나를 손에 쥐게 해가지고 그것을 의자를 조립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벌써 어디를 잡으면은 드라이버가 힘이 좋은지, 또 어떻게 돌려야 적당하게 조립이 되는지를 다 이미 몸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작 기술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로봇에게는 힘든 기술인 것이고, 단순 파지, 로딩, 언로딩 이런 거 쉽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어려운 동작을 해나갈 때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상상할 수가 있죠. 무슨 예를 들면 레스토랑에서 무슨 요리를 조리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닭을 튀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름을 휘저을 것인지, 닭은 어떤 방향으로 뒤집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조작 기술인 것이죠. 그것은 현장에서 수많은 작업자가 어느 정도의 그 훈련된 또는 경험에 의해서 일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도 로봇이 계속 로봇에게 이런 센서 기술과 판단 기술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 기술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학습하는데 아마도 집중적으로 3대 기술에 인공지능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이라 그러면 이제 교육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좀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분야의 기술들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이 아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풀었다 하는 것들을 특화화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기술화하는 그러한 아마 기술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위치인식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치인식의 대부분의 기술은 슬램 기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슬램은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utonomous 매핑, 그쵸. 어싱크로너스 매핑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비동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하느냐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이 메트릭 레벨에서 요즘에는 시멘틱 레벨, 의미적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죠. 메트릭이냐 시멘트릭이냐 기본적인 개념은 예전에는 슬램을 내가 저 물체로부터 내가 얼마나 거리에 내가 있지,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될지 하는 것이 메트릭 레벨의 슬램이라면, 요즘에 시멘틱 레벨에 쓰면은 3D로 걔를 인식을 해가지고 저 의자다라는 걸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 의자는 당연히 테이블의 옆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물체는
전자레인지는 어떤 주방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를 인식해 줌으로써 대략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그 존재를 하는가 또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통과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집안 환경에서 돌아다닐 때도 사실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냉장고를 지나고 있구나 또는 식탁을 지나고 있구나 이런 걸 알듯이 로봇에게도 그런 의미적으로 시멘틱 레벨에서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주자. 그러한 논문들이 지금 쭉 연구되어가 있고 그것들에 해당되는 각종 알고리즘과 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이제 제 논문을 하나 찾아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치인식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욜로라 그래가지고 욜로는 이제 순수하게 탐지 기술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쳐다보는 어떤 실시간으로 물체를 쳐다봄으로써 어떤 탐지된 물체를 이렇게 박싱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로 박싱을 해줌으로써 이것들을 탐지를 해내고 그 바운더리로 처리된 박스 내의 물체들의 종류들을 스스로 알아내는 기술. 이것을 이제 디텍션 앤 탐지 기술이라고 클래시피케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속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거의 프레임 레이트 수준으로 프레임 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실시간 영상의 그 레이트죠. 보통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프레임 레벨에서 약 60분의 1초 수준의 모든 컴퓨터 처리가 돼야 되고 분류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지금 욜로라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현재 욜로의 버전은 V7 요것이 7월 달에 나왔죠. V7 6월 달인가요? 네, 7월 달에 나왔는데 불과 3, 4개월 전에 최근에 이제 V7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욜로 V7이라는 키워드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떤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디텍트론이라는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그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 영상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고 이런 유튜브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욜로 모듈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설치해 가지고 똑같이 이 욜로 기반으로 해서 물체 디텍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발전하는 것은 박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까지도 자유 렌더링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바이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세트 제공을 하고 있죠. 커스터마이징 셋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개발자들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폴더 구조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룰이 있어 가지고 그 어노테이션이 된 거에 그 이미지의 그 파일 네임을 원래 어노테이션 데이터로 다 넣어줌으로써 그 폴더 자체가 데이터셋의 역할을 하도록 해줘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의 그 입에 나오는 그 바이러스 질병이고 그 질병의 식물의 상태만 봄으로써 어떤 병충해에 얘가 걸렸는지를 알아내주는 그러한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물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자, 욜로는 뭐 사실은 욜로의 YOLO는 욜로족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욜로는 You only look once 한번 보기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오브젝트를 디텍션할 수 있다. 그런 뜻의 욜로입니다. 그래서
2016년 CVPR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조셉 랜덤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부터 약 6년 만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 사람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계산해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디텍션 알고리즘, 패스트 RCNN이 제일 빨랐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지금 웬만한 그 로봇 하는 사람, 인공지능 하는 사람, 또 자율주행 하는 사람들은 욜로를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열풍이라 그럴까요? 인기가 이제 있을 것이고, 여러 심사관님들이나 특허 판별관님들도 욜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기술적인 동향으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2D가 아니라 3D로 지금 연구하는 분야도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3D로 디텍션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요?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이야 그냥 2D로만 인식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로봇의 입장에서는 3D로 인식을 해야 그 방향과 육자유도의 어떤 그 자세를 알아야만 뭐 여기로 의자에 앉는다든가 또는 의자를 핸들링한다든가 이런 물건을 짚는다든가 할 때는 그리핑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연구하고 여기를 또 해석하기 위해서 3차원 라이다 그리고 3차원 카메라 이런 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3D 3차원으로 물건을 또는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되어야 로봇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로봇이 더욱더 기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찾은 자료를 추적해 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요. 뭐 수술 로봇 분야에서도 상당히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의사의 손기술, 의사의 그 수술 성능을 인공지능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상당히 수술의 정밀도를 높이고 환자의 어떤 그 치료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보자. 의사들 입장에서 좀 싫은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의사의 조작이 모든 그 트라젝토리들이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본 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핸들링 해주는 그런 조작의 어떤 트라젝토리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동작이었는지 또는 상당히 정밀한 동작이었는지를 판단해 줌으로써 그걸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의사의 어떤 수술 퍼포먼스들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또 오픈해 줌으로써 그런 수술방에서 이 수술 로봇의 어떤 영상을 가지고 이 분석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로봇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조금 첫 시간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사실은 태초에 이런 물건을 손을 쥐면서 어떤 지능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이죠. 이걸 통해서 로봇도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대 난제가 해결되는 날 좀 더 로봇의 성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로봇의 조작적 성능이 올라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이나 또는 아마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지금 플랫폼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자기네 플랫폼으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계속 모아서 거기서 연구되고 있는 데이터와 거기서 연구되고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 논문도 쓰고 실험도 하게 하는 그러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플랫폼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구하도록 해줌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의 어떤 가능성들을 계속 리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전부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첫 시간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50분 됐는데 10분 쉬고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